제 이름은 홍자, 속자, 열자 쓰는데 예. 빠를 속자, 매울 열자, 그래서 속렬입니다. 그러니까 송렬. 빠를 속자, 매울 열자. 아니 어떻게 운동하실 걸 미리 부모님들이 아셨나? 글쎄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나는 좋은 이름이라기보다도 세상에 단지 내 이름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고 또 나빠서 내 운명이 참 힘들었구나, 인생이.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발음하긴 힘들지만 예. 들으면 잊혀지진 않는 이름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죠. 이름 때문에.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계시죠? 예, 네. 축구 선교사입니다. 여기 과테말라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는데요?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 세 번째 과테말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그 현역 육군 상사였어요. 이제 소년병으로 입대를 해서 18살에 입대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단 선수로 활동을 했었죠. 60년대는 이제 사단 축구부들이 많이 흥행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군에서 병력을 통제하는 바람에 이제 군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소년병이니까 진급이 빨랐고 그래서 지휘관들한테 눈에 띄게 된 것이 축구를 통해서 저는 운동장에서 생명을 걸고 뛰기 때문에 제가 경기하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니까 누구든지 제 경기를 보면 뭐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휘관들의 눈에 많이 띄었죠. 그래서 이제 보직도 좋은 보직을 받고 그랬는데 1966년도에 파워를 하게 됐어요. 월남전에 참전하셨군요. 네네네. 이제 처음에 비둘기 부대에 가가지고 경비중대에 근무를 하면서 중사로 특진을 합니다. 하사에서. 어떤 공을 세우셨나? 예예. 경계 근무를 나가서 이제 거기는 사이공하고 디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차가 이동을 할 때는 앞뒤에서 이제 호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맨 앞에 그 무장차에서 이제 호송을 하게 돼서 콤보이라고. 네, 칸보이, 네, 칸보이죠. 그때 이제 무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하사에서 중사로 특진을 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파워를 해서 백마부대, 전투부대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18개월, 30개월 전투를 하면서 또 전공을 세워가지고 중사에서 상사로 특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사에 24살에 상사가 된 사람은 아마 저뿐일 거예요. 아니 하사, 중사, 상사를 네. 불과 네, 뭐 3년 만에. 3년 만에. 네. 그럼 24살의 상사는 거의 처음이시겠네요. 그렇죠. 투코 작전에 그 이상사라고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월남전에는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국 오셔서 축구를 예. 계속 하시게 됐나요?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왔을 때는 이제 이군사령부로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군사령부는 대구인데 그 이군사령부로 걸어 들어가 택시비를 아끼려고 이제 그 먼 거리를 걸어 들어갔는데 별세짜리 세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경례를 딱 했더니 최명신 장군이세요. 그 유명하신 최 장군님. 예. 세우더니 타라고 사령부까지 가느냐고. 아니 그럼 월남전에서도 서로 아셨? 그럼요. 제가 훈장을 직접 달아주셨고 특진 계급장도 달아주셨고. 예. 그때 이제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 나는 카메라 메고 오는 월남에서 귀국하는 병사는 내 사이 안 삼어. 통장을 갖고 오는 병사는 내 사이 삼어. 이러시면서 저축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 얘기를 그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네. 옛날에 그 월남전에서 귀국할 때는 그 전자제품들을 많이 사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PX를 이용할 수 있어서 레션 카드가 나왔는데 미군 PX. 그렇죠. 미군 PX. 거기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투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수당 50불을 받았거든요. 그럼 몽땅 다 집으로 송금하면 돈이 없었어요. 물건 사올.
예,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차장님 말씀은 거기서 흥청망청 돈 쓰는 친구는 네, 사이 안 삼겠다. 사이감이 아니고 예, 예. 그 통장 챙겨오는 내 그런- 친구 사이 삼겠다. 그래서 나는 군인으로서 최 장군님을 가장 존경하죠. 그분이 국립묘지에서도 나는 장군묘에 묻히지 않겠다. 예. 사병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맞죠? 네. 그래서 이제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그날은 복잡해서 제가 안 가고 6월 7일 날은 꼭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병묘역이 쭉 있는데 그 앞에 한 걸음 나와서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현충일이면 가서 참배를 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장군님이 월남전에 우리나라가 파견되는 걸 반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소신은 반대지만 네. 국가가 우리한테 명령하면 가서 또 열심히 싸운다. 네. 그러고 오셨다고 얘기 맞나요? 그 네, 얘기?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그 한국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규전에는 한국군이 참여 안 하기로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인명피해를 비정규전만, 줄이려고. 네. 그 다음에 그 중대기지 개념을 만들어내신 분이 그분이에요. 중대기지. 중대기지. 아, 소규모 중대 단위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방어, 네, 방어하고. 진지를 만들어서. 예, 그게 성공한 거죠. 그걸 나중에는 미군에서 보고 배워갔다는 얘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주위에 에어스트라이크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포병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었어. 게릴라전에서는 그게 최고였고 아마 최 장군님께서 한국의 그 최초의 그 유격전을 하신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군 사령부로 들어가면서 그 세단에서 제가 공수 특전단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 그때는 일공수 특전단 하나뿐이었거든요. 왜 그 힘든 데를 가려고 그러느냐? 제가 군인으로서 명료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2군 사령부에서 공수단 명령이 직접 안 나요. 왜 육군본부 직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34단에 가서 기다렸다가 1공수단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총각 상사였으니까요. 결혼 전에. 예, 예. 그래서 그 부대에서 제가 축구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다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전두환 장군께서 대령 달고 오셨는데 그때가 71년 11월 15일입니다. 몇 년도? 71년 11월 15일. 아, 그래서 그때 부대 이름이 712로 변경이 됐죠. 그 이듬해 72년도에 이제 이분이 장군이 되셨어요. 그분이 축구 좋아했다는 얘기는 뭐 다 아는데 어느 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축구 상원생도 때 골키퍼를 하셨대요. 그럼 이제 평일날은 주위부 앞이 잔디 운동장이거든요. 그럼 홍성열 나와 그러세요. 그럼 나가요. 그럼 볼 가지고 둘이 킥을 하는데 그분도 킥이 정확하고 저도 킥을 하면 그분 머리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럼 그분이 하도 헤딩을 해서 머리가 그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도 약간. 축구 선수들은 이게 좀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좀 닮았다 그래요. 제가 전단 장군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대에서 결혼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직업군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77년도에 그분은 이제 76년도에 청와대로 가시고 경호실로. 예, 경호실로 가시고 저는 그냥 남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76년도 8월 15일 그 도끼 만항 사고 때 네네. 그 여단장을 모시고 제가 그 작전에 직접 참여도 했었죠. 오. 예. 그 도끼 만항 미루나무, 사고. 미루나무. 네, 미루나무 사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육군 대표팀 감독이 상사였어요. 그 이제 병창감실하고 공병감실하고 평가전을 해가지고 병창감실이 1대0으로 이긴 바람에 병창감실이 육군 대표팀이 되면서 그때 있던 박상사라는 분이 이제 감독으로 계시다가 이제 전역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빈 자리로 있었죠. 그때 제가 그 자리를 알고 이제 전 장군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보직에 임하게 됩니다. 1977년 3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현역 군인으로 또 뭐 정식으로 세밀한 축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감독을 맡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육군팀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수를 어떻게 가리킨다는 것보다도 선수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축구만 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친구와 친구들, 선수와 선수 간에 단합을 하게 만들었더니 이제 우승을 했죠. 그래서 1977년도에 19개 실업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고. 육군팀이? 예. 그래서 그 이듬해도 우승을 했고. 그때 이제 감독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상무팀으로 다 통폐합 되잖아요. 네,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모시고 있던 코치가 성락훈 선생이라고 그 1954년도 월드컵에 나갔던 분이에요. 네. 그 54년도 월드컵이면은 네. 그게 어디 영국인가? 어디? 스위스? 예. 스위스 월드컵 거기 나갔던 분인데 이분은 축구도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인품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싫어했고 제가 간지 일주일 만에 그 코치를 배척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만두게 됐죠. 77년도 한 해를 제가 이제 선수를 지도해서 실업연맹전에서 우승을 했고 19개 팀 실업팀이 있는데 그때는 가장 그 강한 팀이 포항제철 팀이었습니다. 아, 포항제철. 예, 그때는 포항제철은 뭐 한 20여 명 이상이 국가대표 선수였죠. 거의 다. 예, 유명한 선수는 거기 다 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군인 정신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 78년도에도 우승을 했고. 그래서 일본 후지다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또 일본에서 그 실업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홈앤데 어웨이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국내 사장으로 77년, 79년도를 다 한국에서 시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 3대0, 4대0으로 이겨서 두 번 다 우승을 했죠.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육군팀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688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근데 그 전에 네. 프로팀이 창단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83년, 4년. 84년도에 이제 프로팀이 창단되는데 야구팀이 먼저 창단되고 그 다음에 프로 축구가 제일 먼저 창단된 게 축구죠. 그 다음이 야구. 그러니까 이제 84년도에 8688 올림픽을 예상해가지고 군 체육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프랑스와 독일을 모델로 해가지고 국군 체육부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 전에 83년도에 육군 체육지도단이라고 모든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대령이 지휘하는 체육지도단 부대가 창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이제 84년도에 국군 체육부대가 창단이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창단위원으로 합류하게 됐는데 제가 계급이 하사관이다 보니까 이제 감독직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일반직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직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로 간 그 충의팀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박항선이 오석재니 그때 선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 23개월 동안 한직에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PX 관리관으로. 그러다가 이제 체육부대가 창단되면서 다시 합류해가지고 이제 축구를 지도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축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축구를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기부대에 가서 근무할 생각은 안 하고 육군 감독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무 감독으로. 그래서 3번이나 이제 그 친구들은 밀려가지고 나왔다가 그 친구들 해보니까 성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불려 들어간 지가 4번째 불려 들어갔죠. 네. 그렇게 그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을. 그럼 상무팀 했습니다. 감독도 하시게 된 거고. 네, 그럼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안 하고 체육지도관, 보직이 체육지도관입니다. 네. 국군체육부대 체육지도관, 축구지도관. 그럼 그때 선수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알만한 분들은 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육군 때는요 이영무, 박성화, 박창선,
또 조광래 뭐 이런 유명한 기라성 같은 대표 선수가 전부 다였죠. 예. 그런 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상무에서는 김병지 제가 찾아 골키퍼. 키웠고 예. 꽁지머리 김병지. 예. 그 다음에 또 정정순이라고 구독연맹 회장하던 그 친구 김한봉, 이강조 이런 친구들이 다 제 밑에 있었죠. 예. 그러시다가 상무를 그만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럼 퇴역을 하신 건가요? 군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상무에 있는데 그때 마침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가지고 여자 축구가 그 종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를 한다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들을 다른 종목에서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럼 뭐 필드하키라든가 뭐 육상이라든가 이런 했던 종목의 선수들이 모여서 상무로 들어왔는데 먹고 자고 운동하는 모든 그 뒷바라지를 제가 해주게 됐죠. 체육관, 그 다음에 숙소, 운동장 모든 걸 관리해 주다 보니까 그 여자 축구에 이제 흥미를 갖게 됐고요. 근데 그 팀이 3개월 연습해가지고 북경 아시안 게임에 가가지고 북한한테 15대 0, 뭐 중국한테 20대 0, 뭐 이렇게 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도 잘까 말까인데 그럼요. 그분들은 네. 급조한 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이제 정부에서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뭔가 나라가 위급할 때는 애국자가 필요하고 또 축구계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여자 축구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침 그때 그 체육부대장이 그 월남에서 우리 옆에 중대 12중대 소대장 하던 친구였어요. 그때 그 친구는 이제 중이었고 저는 중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전투를 나가면 내가 그 부대가 저 경계를 서줬고 우리 부대가 전투를 나가면 그분이 와서 이제 경계를 해줬는데 마침 제가 귀국 무렵에 그분이 중위를 달고 우리 중대를 경계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적인 유대도 강화를 했고 또 일국단에서 또 대위로 같이 근무를 했게 됐죠. 그러다 그분이 체육부대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정이 있죠. 그래서 부대장님 우리 여자 축구를 합시다. 여군으로.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다 짜서 스키점프하고 이제 대통령한테 결제를 맡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구공수 여단 때 노태우 장군을 모시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이니까 이제 결제가 났죠. 여자 축구하고 스키점프를 이제 하자.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미 8군에서 병력 실행을 주게 돼 있어요. 미 8군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나요? 그렇죠. 병력을 안 주니까 여자 군인에 대한 그 티오를 안 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하게 됐어. 그런데 마침 제가 나가던 그 체육신학교라는 곳에서 여자팀을 창단하자고 제안이 와서 제가 이제 그 철밥투기 상무를 제대해서 나가서 여자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팀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대한축구협회 여성통과 특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축구하고 특수체육, 특수축구, 그러니까 장애인 축구를 맡아서 주관했었죠. 마침 이제 행정도 그렇게 되니까 모든 행정을 제가 시작해서 여자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팀들이 없었고, 이제 초, 중, 고 팀들을 창단하게 유도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2대 숙대에게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팀을 창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축을 해서 이제 여자 축구가 발전하게 됐는데, 저는 그 체육성교신학교라는 여자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학에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4개 팀이 이제 대학에서 리그를 하게 됐죠. 근데 제 팀이 제일 잘했습니다. 늘 우승을 했는데, 한 번 우승을 하고 났는데, 3개월 후에 우승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창단한 그 팀이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공식 경기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국을 떠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런데 이제 체육생계 신학과도 이제 너무 열악해요. 팀이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처음 창단했을 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으셔서 제가 사비를 연금 타갖고 나온 거 뭐 퇴직금 탄 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그 팀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월급도 없이 제가 7년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낮서에 이제 그 팀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테니스 볼 만들고 네, 낯서. 네, 볼 만드는 회사. 근데 마침 그때도 그 회사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직원들이 이제 회사가 망해서 이제 법정 관리 중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여자팀을 통해서 더 복음도 전해보고 하겠다고 영입을 했는데 단지 먹이는 거 숙소 제공하는 그 조건으로 갔죠. 네, 가보니까 공장 한쪽에 기숙사 하던 쥐가 막 나오고 그러는 곳을 이제 수리를 해서 거기서 그 직원들이 먹는 그 밥을 먹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월급도 못 주고 가끔은 그 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팀을 이끌었죠. 실업팀은 유일한 실업팀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회는 대통령대와 전국 선수권 대회에 여자 경기를 놓아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경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신문사에서 여왕이라는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 대회에서 나가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14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어냈고 행정도 하면서 이제 거의 그 여자 축구를 이끌어 나오다시피 했고, 1993년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표 선수 2명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자 선수들이 그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마침 그때 그 여자 축구는 카나다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카나다 비자는 나오더라고요. 여자 선수 2하고 우리 경희대 감독 그 친구 셋을 데리고 그때 1993년도에 캐나다에 갔죠. 그래가지고 세계대회가 열리는 그 대회에서 제가 이만한 금성 비디오 카메라를 제 돈으로 사가지고, 그때 130만 원인가 아마 줬을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가서 전 경기를 제가 그걸 다 찍었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걸 제 돈으로 다 카피를 해서 각 학교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자 축구 발전을 이제 꽤 한 거죠. 얼마 전에 여자 축구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예. 준우승했죠, 아시안 게임. 네, 맞습니다. 그 초석이 되신 산 증인이시네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인정할까요? 근데 지금은 과테말라에서 네. 축구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예, 그래서 제가 1977년도부터 육군 대표팀 감독을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누구냐? 그 이영무다. 그랬더니 그 선수 데려오지 그래요. 아, 저 선수 뭘 공군으로 가기 약속이 돼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아내가 아침만 금식하면서 그 선수를 우리 팀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딱 100일 되는 날, 석 달 열흘 되는 날 그 이영무 선수 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근데 그때 공군의 김진우라는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 감독님이 중간에 갑자기 별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무 선수가 육군에 오겠다 의사표시를 하게 돼서 이제 육군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영무 선수가 온 다음부터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같이 무명 선수가 어떻게 대육군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셔서 당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영무 선수가 오게 된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거의 반강제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근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왜 기독교만 하느냐? 그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참모 차장 하시던 분이 연대장 때 제가 연대 선수로 우승을 사단 선수로 우승을 많이 해드렸던 분이거든요. 차기현 장군이라고. 그분한테 찾아갔죠. 참모 차장실에 가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꼭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성인 축구를 제가 제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 차장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더니 어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신앙을 받아들인 선수들이 많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도 육군에 와서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때 저희들이 그 최순형 축구협회장님을 이제 만나서 그분이 돈독한 신앙을 갖고 계시고 또 부인께서 권사님이고 대단한 분이셔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의 합심 기도 또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팀이 창단되게 됐고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우리 육군팀 선수였죠. 그때부터 이제 축구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상무에서 나와서 여자팀도 그것도 이제 복음의 팀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사이버 대학의 팀이라고 그 팀도 이제 신앙으로 14년 동안 무보수로 두 개의 신앙의 팀을 지도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집도 팔고 아파트 뭐 모든 그 재산을 다 여자 축에 바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도 절도 얻게 됐는데 GVCS라고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스쿨 거기에 이사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축구 감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축구로 지도했습니다. 또 사감도 기숙사 사감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게 한국 어디에 있는 거죠? 예, 그 문경과 음성에 있고요. 또 미국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세종에 1, 2, 3 센터가 있고 창의학당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거죠. 글로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저를 이제 온두라스에 파송했다가 온두라스에서 다시 엘살바도르에 그 저희 학교하고 자매를 맺었던 그 학교에 가 있다가 거기서 뭐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했었죠. 그런데 우리 GVCS 이사장님께서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과테말라에 오셨다가 우리 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배 목사님께서 저를 다시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과테말라에서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인 어린이들을 토, 일 이틀간 가르치고 축구 교실을 하시네요. 예, 예. 그다음 시우닷게차리라는 곳에 또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GGS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현지인 어린이들과 학생들, 중학교, 청소년들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테말라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긴 축구 강국인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여기도 피파 랭킹으로는 120번 이하죠. 아이고 그럼 진짜 못하네요? 예, 그 다음에 또 국제연맹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제대회에 못 나갔다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도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거의 꼴찌였다가 그렇죠. 박항서 감독님이 가시면서 네,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감독님도 그런 역할을 과테말라에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 갖고 온 비전은 이 축구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라는 운동은 우선 이제 몸과 마음이 건전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서 축구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잘 교육하면은 이 과테말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죠. 뭐 다 국가대표나 뭐 유럽에 진출시켜서 성공한 축구 선수로 하기보다는 이 나라 경찰학교나 공무원으로 진출시켜서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올바로 일할 수 있어서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다 없애고 정말 국민들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이제 펼쳐보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14살 미만 청소년들 중에 2~3명은 아주 훌륭히 기량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내 나름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근처에 여러 클럽과 경기를 하면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제 압승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건만 잘 된다면 더 훌륭한 선수를 키워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테말라 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보았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뻥뻥 축구죠.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축구는 현재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압박 축구라고 그래서 이쪽 팀과 이쪽 팀의 그 최종 수비가 25m에서 30m 이내에 정말 올챙이처럼 모여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그게 진정한 축구고 관중도 좋아하는 건데, 이 폭이 서로 길면 재미없는 축구가 돼요. 그래서 축구는 창조거든요. 개인적으로 개개인 선수가 또는 지도자가 어떤 전술과 작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력이 뛰어나야만 경기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교하시면서 네. 좀 어떤 부족한 면이나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마을에는 너무 가난해요, 마을이.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동네를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그 땅바닥과 그 마을의 집집들이 가난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정말 양철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겨우 비바람만 맞고 살고 있는 그런 수준의 마을이고, 그냥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운동을 끝내고도 씻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물이 좋지 않아서 배탈이 나고,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이 이제 매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식사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백질 또는 이게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끼를 제 손으로 직접 해서 먹이는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나이가 제가 79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때문에 이제 좀 오는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축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혁시키고 또 일꾼을 길러내려면 이제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이 과테말라 전역을 다니면서 자질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먹이고 재우고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체력도 기초 체력부터 잘 다져서 만들어낸다면 소망이 있는
축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소망도 있는 나라죠. 남미의 어떤 나라는 선수들을 키워서 지금 유럽에 보내서 그 선수들이 받는 연봉에서 얼마씩을 떼어서 그 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이 나라도 하면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 배 목사님께서 높은 우리 교회 안에 축구학교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저는 한국에서 한 번씩 와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이제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일꾼들을 기르낼 수 있는 토전을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로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떤 교육보다도 이 교육은 축구를 통한 교육은 신앙도 물론이거니와 또 인재를 길러내는데도 이만한 그 자산을 가진 교육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국 마지막으로 가신 지가 언제세요? 작년 6월 달에, 4월 달에 주사 맞으러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지금 앞으로 건강이 지탱하는 앞으로 5년은 더 할 생각인데,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아직도 뭐 건강해서 같이 선수들하고 뛰고 달리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5년 계획으로 앞으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지도력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맡겨보니까 아주 지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4, 5년이 지난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리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수를 지도하게 한다면 훌륭한 축구학교가 유지되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읽으네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참 높고. 나 어렸을 때 한국 하늘이 있어요. 그랬죠. 예.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늘이 맑고 좋았어요. 여름이면 구름 따라다니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요즘 한국도 가끔은 이런 하늘이 나오거든요. 그땐 다들 진짜 하늘 쳐다봐요. 하늘 구경을 해요. 아,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곡이 이거죠. 예, 계곡. 이 계곡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게 물이 귀하고. 썩은 물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물이 그 세이브가 안 돼요. 이게 다 빠져나가니까. 그 중국의 요순 임금 때 태평 세월이었잖아요. 네. 그 물과 산을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만든 게 아닌데 이거 만들려면 기타 사람 치산 치수가 잘 되면 그 좋은 나라예요. 저쪽인데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와서 6.25 전쟁 네. 이 사람들 삶을 잘 이해를 해요. 지금 이 정도의 여기 현지 삶은 한국의 몇 년도쯤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50년대 50년대. 50년대 삶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양철로 막아놔도 그렇게 비바람 춥진 않고. 네, 먹고 살 수 있어요. 저기는 물탱크인가요? 저기? 그렇죠. 네, 올라가 있는 건 물탱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이 아마 수도로 하루에 1시간 공급이 된다든가 그럼 저기다 저장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눠 쓰는 거죠. 저 보세요. 이거 사람이 사는데. 아, 그 양철로만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화장실이고 뭐 샤워장이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위생적이죠. 예, 그나마 이렇게 성교사님, 목사님이 예, 지은 건물은 그래도 좀 나아 보이네요. 예. 저것도 비싼 돈을 그래서 지었. 못 받았다, 뭐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선배들한테 돈 꿔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 제가 그래서 앞에 사족을 달았잖아요. 본인 말은 그렇더라. 예, 예. 그 친구를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같이 여자 축구를 했어요. 예, 그랬죠. 그분 내가 여자- 다 해놨는데 지가 와서 수저 올려놓고 지가 회장하고 다 했어요. 그 친구가 절대 돈 꿔줄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잘 됐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혼났습니다.